자, 겸손은 힘들다 경제가정교사 최병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책 몇 권 남았어 이제? 이제 150부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고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어차피 읽을 거 안 읽을 거 한 권만 살 필요가 뭐가 있나요? 안 읽을 건데.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이 지금 민생지원금 지금 뭐 정치인들이 다 한결같이 다 민생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화두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국민들은 다들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 경제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내수가 가장 취약한 나라예요. 내수가. 이 정도 사이즈 중에는. 예. 그 내수가 취약하다는 것은 결국은 가계들의 소득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취약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생 얘기가 이게 대표되는 이유가 가계가 살기 힘든 거예요. 가계가요. 그러면 이 민생 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언론들에서 제대로 이거를 보도를 안 하고 계속해서 딴지만 걸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통과시켰는데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뭐 퍼주기만 하는 거다, 뭐 일회성이다, 그렇죠. 또는 그런데 뭐 전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는데 우리가 일단은 소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좀 명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언론들이 좀 제대로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소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을 통해서는 시장 소득이라는 게 있고요. 시장 소득. 예.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급여 같은 겁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소득. 사회 소득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기초연금 같은 경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7세까지 주는 이제 아동 수당 같은 경우. 보통 한 달에 보조금 10만 원씩. 지원금 같은 예, 거. 이게 이제 네.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회 소득은 대개 뭘로 구하느냐 하면은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 중에서 이 사회 소득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예요. 그 말씀 계속 하셨죠. 예, 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이게 낮다 보니까 이제 시장 소득에 목을 메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 민생지원금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회소득의 한 부류인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사회 안정망이 취약하다는 거하고 연결된 얘기인데. 그렇죠. 정부가 예. 주는 거잖아요. 예, 가게들한테 그러니까 모든 가게들한테. 사회가 나의 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최소한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시장에서 벌어야 되는 거죠. 지금 왜 이걸 주겠어요? 가게가 지금 쓸 돈이 없으니까 지금 쓸 돈이 없어가지고 소상공인들까지 붕괴돼가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게 파국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 근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가계 소득의 취약성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저는 이 소위 사회소득을 많이 주면 네.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제가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초중고 다닐 때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사회복지를 많이 하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은 자살률이 높다. 복지를 많이 베푸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그 돈만 받을 생각을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자랐어요. 저는. 그 돈만 바라고 일을 안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배웠고 그렇죠. 그런 논리를 정부가 개발해서 국민을 교육시켰어요. 그 논리의 연장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그렇죠.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선성장 후분배 이 얘기를 그냥 약간 그 어렸을 때 교육받은 거의 배경에 그게 깔려져 있는 거죠. 그게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렇죠.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 근데 그 우리가 전 세계에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1위니까 그 논리가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세금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세금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초연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아동수당도 다 세금으로 주는 거라고요. 네. 무상급식도 다 세금으로 주는 거고. 이런 거를 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자, 그럼 세금으로 주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세금으로 주면은 세금은 우리가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예요. 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게 돼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부자한테 그러니까는 얘 부자한테까지 돈을 줘야 되느냐 이 논리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 25만 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25만 원 부자들 그거 필요 없는데 왜 주냐고 세금으로. 그렇죠. 근데 그 줄 세금을 부자들이 만들어 준 거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배제한다는 게 말이 안 그렇죠. 되잖아요. 예. 형평성으로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지금 민생지원금은 사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일회성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조세책의 설계에 따라서 1년에 그러니까는 12번도 줄 수도 있고 10번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부자들한테 예주냐는 것은 부자들은 오히려 더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재정에 거고. 부담된다. 재정에 그렇죠. 부담된다. 재정에 부담된다는 것도 예. 이것도 있잖아요. 세금을 걷어 가지고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 재정이 부담된다는 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부자들 감세할 때는 그 말을 안 해요. 부자 그렇죠. 감세하면 재정 엄청난 부담됩니다.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 재정으로 충분히 여력이 있다. 감세할 때는 재정이 부담된다는 얘기 안 해요. 최상국 장군이 최근에도 그러잖아요. 무슨 뭐 상속세 그래가지고 세수 감소하게 되면 그 정도 재정 우리 여력이 있다.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우리가 주려고 할 때 사람들한테 네. 돈을 주려고 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요. 예. 세금을 부자들한테 깎아주려고 할 때는 세수가 줄어드니까 재정이 부담된다. 이 얘기를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주려고 하면 그거 주지 마요. 재정 부담돼서 안 돼요. 그렇죠.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인들인데 그 민생에 도움이 될 돈을 쓰는 거는 안 된다고 그래요. 재정 부담된다고. 오늘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민생지원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히 예시를 들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표를 이거 몇 년째 주장하시는 거지 제가. 첫 번째 몇 표를 년째 이제 본 건데 이거.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나 이제 불평등하게 이제 이게 분포가 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저건데요. 2022년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입니다. 이게요. 예. 0.1%가 세전 월 수입이 1억 한 5천만 원대요. 예. 월 수입이요. 월 수입이. 1억 5천만 원.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 중위소득 50%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234만 원뿐이 안 됩니다. 예? 중위소득이. 예. 근데 이 중위소득이 있잖아요. 중위소득이 모든 복지 행정의 근간을 이룹니다. 저걸 중위소득의 뭐 몇 퍼센트 기준을 맞춰야 뭐 이런 거 맞추거든요. 근데 중위소득에 대개 우리가 150%에서 50% 사이를 되게 가장 단순하게 얘기할 때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50% 수준이 중위소득의 50% 정도로 50%가 최저임금보다 더 낮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세 전이니까 예. 세후는 2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중위소득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결국 뭐냐면 사회소득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하. 사회소득이 적어가지고 아. 다른 OECD 국가들보다도 사회소득이 적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저게 너무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봐보세요. 상위 30%도 365만 원뿐이 안 돼요. 어허. 예? 그다음에 하위 30%가 131만 원. 이게 그러니까 소위 중간층인데 그러니까 코인에 미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쓸 돈이 없는 거죠. 쓸 돈이 없는 거. 그리고 자영업자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다 연결된 거죠. 예, 다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을 구하자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소득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다음 표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교수님 이거 원래 1시간씩 하던 내용인데 오늘 5분 내에 정리해 주셔야 예, 돼요. 예, 이렇게 할게요. 핵심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세금을 예. 보게 되면은 제일 소득이 작은 사람 2022년 기준입니다. 2023년에 조금 이제 과표가 조금 달라졌긴 했지만은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이 6% 내고 있고 많은 10억 원이 넘는 사람은 45%까지 내고 있습니다. 상위 넘는 부분에 있어서요. 종소세예요 이거는. 예, 종소세. 이렇게 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저 10억 원이 넘는 사람들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봐 주세요. 네. 상위 0.1%가 연수입이 그러니까 17억 그러니까 한 18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들이 원래는 그러니까 한 45% 가깝게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 근데 한 35%뿐이 안 됩니다. 실월세율이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공제 혜택이 있으니까. 많은 공제를 받습니다. 예. 우리가 법인세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 종부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이 공제 혜택이 상위 0.1%에 집중돼 있어요. 부자들을 깎아주는 건 대부분 그쪽에 집중돼 있죠. 그렇죠.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 공제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소득세율이 형해화돼 버린 거예요. 예? 오케이.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세 체계가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제 혜택을 다 없앴을 때, 그러니까 없애고 그러니까는 세금을 만약에 그냥 그거를 이제 세금을 부과한다 그래 보세요. 원래대로 하면 원래도 세금 부과한다게 되면은 상위 0.1%는 뭐냐면은 한 1억 한 8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내야 되네. 예, 내야 되는 거고 중간에 한 50% 정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세금으로 거둔 걸 가지고 공제를 이제 그러니까 없앴을 때 예. 세금이 더 거칠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 거치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97조나 거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예, 한 100조 가까이 거칠 수가 있어요. 공제를 다 없애버렸다고 치면. 예. 그런데 그다음에 그걸 없앤 세금을 거둔 거를 예.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소위 4인 가구 기준으로 우리가 100만 원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교수님은 민생지원금이. 이런 논리네요. 지금 이제 여러 공제가 있다. 예. 그 공제 대부분의 혜택은 상위 1% 이내한테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지 말고 공제를 없애버리고 예. 그러면은 이제 물론 중위권 예. 중위에 월 뭐 200만 원 받는 사람도 공제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럼 몇십만 원 더 내야 되죠. 예. 30만 원이나 더 내야 된다고 치면 30만 원을 더 낸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공제를 해서 그 줄어든 돈 예. 그거를 다시 복원해버리면 97조나 늘어난다. 그렇죠. 그 97조를 나눠주면 저 사람들은 30만 원보다 더 받는다. 그렇죠. 그게 이제 오른쪽에 아하. 이제 그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하. 이제 계산한 건 공제 혜택을 이제 계산한 건데. 아하. 그러니까 이게 그 97조 정도면요. 우리 지금 공제를 없애고 다 거둔 다음에 나눠주는 게 더 많다. 예, 아니 더 많죠. 더 많다. 우리나라 국민들로 비중으로 하게 되면 한 90%는 혜택을 보는 거야. 아하. 90%는 그렇게 해버리면 예. 공제 혜택 대부분은 상위 10% 이내로 집중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거둔 다음에 그거를 공제 안 하고 나눠주면 그렇죠. 하위 90%는 훨씬 더 낫다 그게. 그렇죠.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말되네. 민생지원금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예산이 한 13조 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13조 저 4인 가구 기준으로 주는 거를 100만 원을 몇 번을 줄 수 있느냐? 한 100조 정도 되게 되면은 네. 이게 그러니까 한 7, 8번을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금융인 거야. 1년에. 예. 그럼 이거 거의 정기 소득이지. 전기소득이네. 정기 소득이죠. 25만 원씩 7번, 8번 줄 수 있다. 그렇죠. 한 번이 아니라 예. 그것도 매년. 그럼 매년 줄 수 있는 매년. 거지. 거기다가 이게 뭐냐면은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세금도 더 증가하거든. 교수님, 이거는 대통령 3번 연속 당선돼야 가능할 아니 것 이게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예. 200만 원을 주겠다 먼저 처음부터 예, 예. 했을 때 그때는 그냥 국토 보유세를 얘기했었어요. 이게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예. 다 나눠드리겠다 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91%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 논리네요. 마찬가지 논리예요. 우리나라 지금은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교수님 발상의 출발은 지금은 여러 가지 공제가 있고 그리고 월급 200만 원 사람도 예. 공제를 몇십만 원 혹은 몇만 원 받아서 좋아하죠. 예. 좋아하는데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다. 당신이 5만 원 받을 때 저 상위는 5천만 원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공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나 마찬가지다. 그러지 말고 공제를 받지 말고 그러면은 상위가 훨씬 많이 내겠죠. 예. 밑에는 덜 내고 그렇죠. 그걸 다 합친 다음에 당신 10만 원 공제 받는다고 좋아하지 마라. 그냥 공제를 전부 다 안 하고 그걸 거둔 다음에 다 나눠주면은 예. 당신 25만 원씩 1년에 7번, 8번 얻을 수 있어. 그러면 소득이야 그게. 그렇죠. 소득이죠. 그렇죠. 그게 기본 소득에 가까운 예. 건데 그럼 재정 부담도 안 들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혁명적 발상인데 아니 이게 조세 체계가 예. 너무 누더기가 돼가지고 예. 계속하면서 공제를 도입을 하면서 부자들한테만 계속해서 혜택을 계속 준 거야. 그 저항이 엄청날 거예요. 아니 저항이라 봤자 0.1%의 국민들 저항이. 90%가 혜택을 보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종부세 내는 사람 2%인데 예. 나머지 종부세 평생 낼 일 없는 사람들이 절반은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부세 나도 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종부세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종부세 내기 싫은 거죠.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불이익처럼. 그 민생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을 언론들이 보수를 반대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그거를 깨달을까 봐 그런 거예요. 기자들도 예. 이 기자 쓰는 사람 기자들 있잖아요. 대부분 종부세 안 내요. 그렇죠. 못 내요. 집이 작아가지고. 사주를 위해서 쓰는 거죠. 뭐. 그런데 그 종부세 내는 부자들을 위해서 그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며. 자, 이 발상도 아니 지금 민생지원금에 경제 정책의 철학이 바로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조세 90 체계의 불공정성을 좀 이제 이해했어요. 개선해 가지고 개선하게 되면 재정 부담 없죠. 요거 한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얘기하죠. 한 번 얘기해서 바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큰 인식의 전환이라. 아 오늘 뒤에 할 얘기도 많은데. 아니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거 저는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듣고 있는데 교수님한테 들을 때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항이 커가지고 되겠나. 0.1%가 격렬하게 저항했죠. 그러니까 0.1% 저항을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온 지금 언론과 보수층들이 지금 다르게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방어하는 거죠. 거잖아요. 보호해주는 거죠. 방어하는 건데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되면 국민들이 그걸 자각하게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것인가를. 그리고 그 이해시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지갑에 찍혀보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좋은 제가 거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민생회복 지원금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이런 게 깔려 있는 그런 거다. 철학이 깔려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조세 체계를 그러면 이게 재정의 부담이 걱정되면은 기재부가 조세 체계 바꾸면 되는 거라 이거예요. 자기들은. 그리고 일회성을 그러니까는 여러 해로 정기적으로 바꿀 수도 교수님 있는 들어가시죠 거고. 이제. 한 번에 정부가 할 일은 안 하고 한 번에 될 일 아니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나와서 또 얘기하세요. 예. 네. 아이디어입니다.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